그런 식으로는 되고 싶지 않다. 올해 들어 다시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서양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패니피케이션은 일본화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경제로 전락해버린 일본의 경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는 60년대에 다음과 같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는 4종류의 국가밖에 없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이었지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몰락한 아르헨티나. 한편 전대미문의 경제성장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을 이룬 일본 두 나라가 60년대 당시 얼마나 특수한 케이스인지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후 일본은 잿더미 상태에서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엄청난 성장에 동양의 기적이라고 부러움을 산 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 이전에 경제학자 중에는 일본이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버블 붕괴 후 실제 2010년 미국 경제는 2배 성장했고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은 2010년 10월 뉴욕타임스 기사에 나오며 유명해졌는데요. 리먼 브라더스 쇼크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물건도 팔리지 않던 시기로 기사는 미국의 나아가 세계적인 대불황의 양상을 분석하는 내용인데 기사 내용에 재패니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패니피케이션은 소비자가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은행은 현금을 유보함으로써 수요가 붕괴되어 일본과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디플레에 빠지는 것이라 말합니다. 오랜 경제의 침체, 저출산 고령화, 디플레이션 탈출 전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나라,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일본과 같은 길을 간다는 의미의 재패니피케이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요. 올해 3월 퍼시픽 인베스트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유로존 시장이 재패니피케이션의 수정판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논의의 초점은 일본의 전철, 즉 30년에 걸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재패니피케이션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만 우려할 점은 저인플레이션 개선을 위한 금융정책보다는 인구 동태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로권의 노동인구는 2009년경부터 감소하면서 거품 붕괴 후 90년대 일본의 상황과 흡사합니다. 만약 노동인구의 감소가 경제정체의 큰 요인이라면 유로권에 나아가서는 선진국의 재패니피케이션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사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이민 수용의 소극적인 사회, 즉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회가 재패니피케이션 수정판에 빠져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향후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인구 절벽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정서상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시 출산율이 높아지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반대로 유럽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이민을 비롯한 소수자를 우대함으로써 국민의 반감을 사고 극우 세력의 대두나 테러에 의한 정세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극우 정당이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죠. 저출산 고령화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 현재 AI 혁명이 진행되어 기술 혁신에 의해 기계화, 로봇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일본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AI 혁명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각 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간당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는 말이긴 한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의 감소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노력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시급히 생각해야 한다. 해결 방법은 육아 무상화다. 정부는 아이의 탄생과 동시에 성인까지 1,000만 원 이상의 보조를 가정에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0만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데 이 정도 지원해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본에서 10월 1일부터 실시된 유아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 유치원을 배제하기 위해 외국인 학교에 유치원 보육원을 제외하고 고교 무상화에서도 조선 학교를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일본 정부의 치졸함을 보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아깝기만 합니다. 이런 비판이 일본에 대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그것을 악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인 것 같다.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는 게 더 힘들 수는 있죠.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덕택과 재정 지출도 하지 않아서 나라빚도 늘지 않고 저금리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도산도 방지할 수 있어 좋은 일 투성이로 보이지만 더 이상 금리를 내릴 방법이 없어 다음에 속수무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고 낮은 금리로 인해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고민이 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 쪽에 부실이 발생한다면 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발생하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